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 언디파인 랩스 조동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발음을 잘 하시네요. 엄청 긴데. 아, 그러니까요. 이제 좀 익숙이 됐어요. 네. 제일 사실 기시거든요. 아, 네. 대표님의. 여기 나오시는 분 중에 그냥 수식어가 제일 깁니다. 제일 길어요. 예. 야, 지금 뭐 이거 약간 여담입니다만 예. 조 대표님은 이게 코스피 투자 하십니까? 하고는 있는데 네.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아, 저는 사실 안전자산 네. 추구하기 위해 주식에 이제 발을 들였었는데 변동성이 너무 코인보다 크죠. 커요. 너무 왜냐면 크죠. 저는 코인만 다루다 보니까 코인의 변동성보다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크다 보니까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현금 보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맘 편하게 투자하려고 코스피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럼 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하진 않으셨나요? 뭐 하이닉스는 갖고 있어요. 네. 갖고 네, 계시군요. 포지션이 많이 줄었다. 그렇군요. 네. 네. 여기 항상 방송 자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빈센트님 나오면 지금 여기 댓글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크립토 플러스 오셔가지고 댓글에 네. 빈센트 어디 갔냐 네, 이런 얘기가 우리- 지금 나오고 네, 있어가지고. 맞아요. 저희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빈센트님을 찾으시는데 내일 다시 돌아오십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러 오셨나요? 오늘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셨지만 이 데이터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좀 내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크립토 이제 시장에서 뭐 21년도부터 뭐 현재까지 이제 두 네. 번의 사이클이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21년도 이제 상승장, 그다음에 23년도에 이제 하락장, 다시 이제 24년도부터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되면서 두 번의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뚜렷한 하락장이죠. 네. 근데 이 상승장과 하락장이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의 이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하락장, 즉 23년도를 좀 돌아보면요. 그때 당시는 이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기술적 가치를 많이 사주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락장이었지만 뭐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기술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예전에 뭐 롤업 센트릭 로드맵이라고 해서 발표 후에 이제 레이어 2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고, 이제 레이어 2에서 그럼 병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가용성에 대한 병목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셀레스티아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나오자마자 큰 가치를 받고 올랐었죠. 근데 이제 26년 이제 하락장이 이제 왔는데 이 좀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기술적 가치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사업적 가치에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 보라색이 바로 수익이 창출되고 그 수익으로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재매입해주는 이제 프로젝트들의 어떤 그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주황색인데 마이너스 17%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30%인 거는 이렇게 이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코인을 재매입해주는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인 어떤 해자보다는 이제 사업적 가치를 훨씬 더 큰 의미를 좀 두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화가 되지 않으면, 돈을 못 벌면 그쵸. 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평가 기준이 새로 되었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하락장하고 전혀 반대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하락장은 그 낭만이 네.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무슨 기술이 말인지 알 것 나오면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바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꿈과 희망. 꿈과 순수했어, 희망. 우리는. 순수했죠. 네. 근데 이제는 예. 주식하고 똑같아져요. 기업을 평가하듯이 이 벤처 기업도 이제 평가를 하려고 들고 있고, 그 서비스가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밸류에이션을 못 받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훨씬 더 적을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표를 또 보시면은 좀 더 재밌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수익을 내고 있냐, 크립토 시장에서. 예. 단언컨대 거래소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CEX라 돼 있지만 대부분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CEX뿐만 아니라 DX, 즉 DEX, 더 나아가서 뭐 퍼프덱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거래를 자주 하다 보면은 거기서 거래 수수료가 발생하고 거래 수수료가 수익이 되니까 이런 네.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계속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은데 이제 화면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토큰이 출시됐을 때 한 90일 동안, 3달 동안은 플러스 3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0%다 비슷한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즉 2년 후에 돌아보면은 결국 압도적인 수익률은 누가 냈었냐? 전부 다 이런 거래 중개 플랫폼들이 압도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를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사업적 가치에 굉장히 힘을 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거래 중개 플랫폼들의 밸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금액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거래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거래소들은 안 벌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2021년, 네. 24년 요때까지만 해도 이 크립토 시장이 뭔가 그동안에 없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사용 뭔가 경험을 맞아요. 시켜줄 것이다. 우리한테. 야, 이거 신세계가 열릴 거야. 그랬는데 신세계는 안 열리고 예. 꾸준히 이제 따박따박 그 거래 중개해주던 플랫폼들만 사실은 이제 이익이 계속 쌓이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낸스가 규제 아비트라지를 활용해서, 즉 규제에 적합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이 플랫폼으로 모아서 큰 돈을 벌었고, 뭐 벌금을 조 단위로 내도 남는 양사기 때문에 그런 아비트라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어떤 섹터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단언컨대 디파이가 더 잠재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결국 토큰을 발행하고 그 수익을 다시 재매입해주는 이런 어떤 회사들은 전부 다 디파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파이에 굉장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의 디파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라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이런 변화가 좀 있는데요. 그 변화는 네. 뭐냐면 기존 어떤 금융시장에서 핀테크 사업을 하던, 즉 핀테크 플랫폼을 운영하던 회사가 디파이와 지금 결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코인베이스가 출시한 레이어2 베이스 체인에서 있는 디파이들과 굉장히 협업 관계를 굉장히 가져가면서 이제 큰 상승을 네.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로빈후드가 출시되면서 그런 관계가 더 굳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로빈후드고, 로빈후드가 최근에 출시가 이제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 벌써 베이스 체인, 즉 코인베이스가 만든 레이어2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어디서 그러면 이런 유동성이 왔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다 디파이를 통해서 사실 로빈후드 체인이 이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파이가 굉장히 이 핀테크 사업자한테는 중요해지고 있고, 그러면 이 두 관계에서 서로 어떤 역할을 서로 해줄 것인가라고 했을 때, 로빈후드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이 고객을 유치하는 걸 가장 잘해요. 그리고 사용자들을 모집하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근데 크립토 시장에서 이런 디파이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 모으는 걸 가장 못해요. 다만 네. 유동성 모으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면 신규 고객을 유치 잘하는 로빈후드, 그다음에 유동성을 굉장히 잘 모으는 이 디파이, 이게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되게 되면은 결국 시너지가 창출되게 되는 거죠. 그 시너지의 어떤 결과가 이번 로빈후드 레이어 2가 출시된 후에 바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안 됐는데 3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밀려 들어오기도 했고, 지금 현재는 더 높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결합에 우리는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유동성이 그러면 어떤 디파이에서 왔냐라고 했을 때 네. 재밌게도 오랫동안 이 시장에 머물렀던,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우 많이 받았던 디파이들로부터 유동성이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네. 결국 아까 3억 달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어디서 왔냐라고 했을 때 모포나 이런 어떤 대부분의 어떤 오래된 디파이들에서 유동성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뭐 디파이 약간 이게 조금 요 부분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디파이를 통해서 지금
디파이에서는 거래 중개하는 그 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인데 네. 로빈후드 이 새로 생긴 체인에서 지금 제일 그러면 돈이 많이 몰려 있는 것도 그 안에 어떤 덱스 같은 게 있나 보죠? 그렇죠. 대부분 이더리움 위에서 오랫동안 이제 거래 중개해 오던 디파이들이 전부 다 로빈후드에 온보딩 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중 토큰을 교환해 주는 유니스왑도 올라가 있고 몰포도 있고 아베도 있고 뭐 되게 많습니다. 즉 1세대 디파이들이 대부분 이제 로빈후드 체인에 올라가 있는데 이런 어떤 핀테크들과 일을 하는 그 디파이들은 전부 다 1세대 디파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디파이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 아까 베이스랑 로빈후드 체인 이렇게 비교해 주셨잖아요. 다른 데 있는 게 로빈후드로 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없던 수요가 로빈후드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데 있던 유동성들이 로빈후드 후드 체인으로 쪽으로? 먼저 올라갔죠. 아. 네, 먼저 갔습니다. 결국에는 체인이 런칭되면 네. 기존의 웹2 이런 투자자들, 기존 금융에서 이제 그 상품을 뭐 이용하던 투자를 하던 사람들은 아직 로빈후드 체인에 정식적으로 온보딩 되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이제 디파이들이 로빈후드 체인에 출시되다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유동성이 로빈후드로 몰려들면서 갑자기 많은 자금이 체인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로빈후드를 키운 거는 엄연히 말해서 디파이가 키운 거예요. 네, 로빈후드 자체에서 키운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디파이 자체가 이제는 이런 큰 플랫폼들과 협업을 못하는 디파이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오히려 이런 큰 그 어떻게 보면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디파이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가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디파이들은 이제 설 곳이 없어졌어요. 네.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제 캐시케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궁금해서 어떻게 사는 거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아, 네. 이제 로빈후드 체인에서 파는 건데 할 수 있는 건데 유니스왑 3에서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AI한테 물어보셨군요. 아니요, 코인마켓에 들어가서 아, 코인마켓닷컴에 코인, 들어가서 이제 쳐봤더니 캐시켓을 쳐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전 처음에 지난주에 들었을 때는 로빈후드 플랫폼에서 파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플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 다 이루어진 생태계구나라는 걸. 로빈후드에서도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없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로빈후드 그 어플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럼 어디서 사는 거지? 했더니 이제 유니스왑에서 살 수 있다고. 유니스왑에서 이제 로빈후드 체인을 열어줘서 네, 맞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얘기 이제 들으시면은 그러면 기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예. 디파이한테 큰 어떤 베네핏, 이점을 줄까?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사례를 이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제 화면에 네. 보시면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워요.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만든 레이어 2 베이스 체인이 있고 그 위에 자신들이 인큐베이팅 하고 있는, 즉 투자를 통해서 같이 전략적 협업을 하고 있는 몰포라고 하는 기업과 에우로드롬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네. 이제 만든 서비스를 살펴보면은 앞으로 로빈후드가 이제 어떻게 커 나갈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화면에 이제 좌측에 보시는 거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이제 이 디파이와 연결성을 짓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코인베이스에서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해 갈 때 그 차입한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서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유동성은 전부 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스파크나 몰포라고 하는 디파이로부터 이제 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코인베이스 유저들은 자신들이 담보 맡긴 비트코인을 대가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차입하게 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이제 디파이에서 오기 때문에 디파이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코인베이스는 거래를 중개하고 신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속도가 많이 붙어갖고 12BTC 즉 코인베이스가 만든 비트코인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사실 로빈후드가 원하는 구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12BTC 같은 경우는 결국 체인링크의 오라클을 통해서 모나드나 아니면 다른 체인들로 계속적으로 뻗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윈윈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디파이들은 유동성 제공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이러한 어떤
거래 중개 플랫폼들, 뭐 핀테크 플랫폼들은 결국 신규 그 기존 사용자들한테 새로운 어떤 크립토 상품을 출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구조 지금 그림 보여주신 구조 네. 마령 이게 비트코인을 맡기고 그걸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줄 때 우리 보통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아 이거 코인베이스가 해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코인베이스는 중간에서 그냥 뭐랄까 얼굴 마담만 해주는 거고 뒤에 그 상품을 운영하는 디파이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이율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담보율이라든지 다 정해져서 나오는 거고 코인베이스는 약간의 수수료만 받고 해주는 그쵸. 거고 요 시장을 사실 로빈후드가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이런 질문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시장으로 볼 때는 이게 원래 코인베이스가 다 먹었던 시장을 이제 사실 로빈후드랑 나눠 먹는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로빈후드 체인이 초기에 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돈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네. 그것도 다른 곳에서 사실 유동성이 이쪽으로 찾아가지고 온 거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전체적인 그 디파이 전체의 유동성이나 뭐 어떤 이런 부분은 크게 아직은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 변화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하락장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그럼 예. 다시 상승 모멘텀이 왔을 때 신규 유저들을 그런 빅 어떤 플랫폼들이 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끌고 올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오히려 그 진가가 좀 발휘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가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게 디파이는 유동성을 담당을 하고 있고 로빈후드는 이제 머리수, 쪽수, 그러니까 사용자를 네. 확충하는데 재주가 있는 곳이다. 근데 이게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로빈후드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쓰지만 사실 그 관심이 반도체, AI 이런 쪽에 다 몰려 있지 그쵸. 여기까지 안 오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 생각보다 이율도 괜찮고 재밌는 상품이 많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 이제까지 디파이 안 하던 사람들이 로빈후드를 타고 디파이로 올 수가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 그렇죠. 대표님이 그게 이제 생각하시는 다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상승장에 우리가 굉장히 크게 볼 가치죠. 네. 다음 상승장의 재료가 될 수 있을 그쵸. 것으로 보신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 뭐 저희가 지금 아까 몰포도 얘기 잠깐 나왔고 뭐 베이스 얘기도 나오고 서클 뭐 코인베이스 여러 가지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디파이가 아까 이제 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잘 되던 애들이 계속 잘 될 거다. 그쵸.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자산 투자 관점에서는 뭐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나요? 일단 코인베이스에서 잘 됐던 어떤 사례들을 좀 보면서 어떤 이제 디파이들이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면 한번 올려주시면 이제 화면은 이제 베이스 체인 위에 즉 코인베이스가 만든 생태계에 어떤 디파이들이 지금 올라가 있고 그 디파이들이 얼마의 자금을 지금 현재 거래 중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은 그 좌측 상단에 보이시는 건 이제 코인베이스가 만든 베이스 체인에 이 잠겨 있는 자금들입니다. 120억 달러가 잠겨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그럼 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몰포라고 하는 디파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유니스왑이나 뭐 에이브나 이런 어떤 1세대 디파이들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RWA 관련해서도 이런 이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네. 서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멀티플리라고 하는 이런 기존 이제 금융에서 금을 맡기고 대출하려는 수요가 이제 두바이에서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이자가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코인 시장을 활용하면은 차익 금리가 3%에서 4%까지 떨어져요. 네. 최대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비트라지를 이용한 이런 RWA들도 전부 다 베이스 체인에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잘 된 애들이 또 코인베이스에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화면에 이제 보시는 1세대 디파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재밌는 거는 이게 디파이가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처음 출시돼도 이 출시된 어떤 서비스들을 부스팅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나드인데요. 이제 모나드 네.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 모여 있는 자금을 좀 살펴보면은 현재
한 7억 달러 정도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된 거지만 지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어떤 자금들이 몰려올 수 있었던 거는 전부 다 이런 1세대 디파이들 어떤 효과 때문에 이렇게 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런 1세대 디파이 에이브 혹은 어떤 유니스왑 그다음에 그 기타의 어떤 디파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우리는 결국 다음 상승장에는 결국 1세대 디파이를 다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세대 디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말 덩치가 크고 검증이 된 그런 디파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유니스왑, 에이브 뭐 이런 정도고 몰포는 비교적 이제 이번 상승장에 그쵸. 본격적으로 나왔던 친구들이죠. 대출 플랫폼인데 저는 좀 재밌었던 부분은 뭐냐면 네. 그 아까 이제 금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그게 뭐였죠? 그 멀티플리?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멀티플리는 잘 모르는데 최근에 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가령 네.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이렇게 금리를 조달을 할 때 보통은 금리가 높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금 담보로 금리 그냥 보통 전통금융권에서 조달하면 12% 나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온체인을 살짝 묻히면 조달 금리가 엄청 내려갑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제 지금 그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RWA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피겨. 네, 피겨에서 내놨던 상품 같은 게 네. 최근에 그 미국에서 거의 5% 6% 이렇게 지금 부동산 대출 금리가 나오는데 그게 한 절반 가까이 내려가는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모든 상품의 대출 금리가 그렇게 내려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일단 마케팅용으로 지금 뿌리고 있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온체인화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안에서만 돈을 이게 수집하려면 웃돈을 이자를 많이 얹어줘야 되는데 이걸 글로벌로 퍼뜨려서 돈을 하다 네. 보니까 그러면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멀티플리도 그런 케이스인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요게 사실은 저는 언젠가 한번 좀 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식 토크나도 거의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다음 상승장은 결국 이런 기존 금융에서 해결하지 못한 혹은 그것보다 나은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동아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할 때 금리 싼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면 좀 사람들이 알만한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지 이걸 또 할 수 있지. 우리 좀 스타트업이 이런 걸 중개한다고 하면 잘 안 쓰니까 결국에는 이제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이런 로빈후드 같은 이런 플랫폼 그 핀테크 플랫폼 위에 이런 상품들이 올라가서 결국 사람들은 이게 이 유동성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결국 제공이 되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국면으로 이제 바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잠재력 그 수혜 자체를 디파이가 저는 다 가져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레이어 네. 1, 2의 어떤 가치들보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왜냐하면 방금도 동환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언젠가 이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적은 데를 찾아다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좋은 건데 금리가 낮다는 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신중해야 될 포인트 자체가 예. 일단은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디파이들의 성장 그리고 어떤 수익 매출의 증가 이런 것들이 온전히 코인의 가치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이제 슬슬 이제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규정을 바꿔가면서 코인의 가치와 서비스의 가치를 일치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디게 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디파이 관련해서 뭐 리스크 얘기를 하셨는데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 제가 이제 좀 안 이쁘게 좀 그리긴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디파이 돈이 어떻게 도는지를 이해하면은 네. 리스크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시작은 어디서 이제 하냐면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은행. 네, 결국에는 쩐주. 이게 예. 스카이입니다. 1세대 플랫폼이고요. 네. 스카이 같은 경우는 은행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USDC를 입금하시게 되면은 이 그 수신한 자금을 활용해서 다른 플랫폼에 값싸게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카이다. 현재 네. 이 스카이가 갖고 있는 자금 자체 스테이블 코인이 120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라고 하니까 이 보통 명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네. 스카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네 스타트업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돈줄을 이게 쥐고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이렇게 소매 어떤 은행들한테 마진을 붙여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의 자금을 유저들한테 조달해가지고 한 30bp 붙여서 4.3%의 여기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스파크라고 하는 이런 소형 은행들은 어디에다가 그러면 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이렇게 유통시키고 있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몰포 혹은 에이브 이런 곳으로 자금을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4.3%로 자금을 빌려왔잖아요. 여기다가 마진에 또 30bp 얹어요. 그러면 이제 4.6 정도 되는 어떤 이자로 이런 대출 플랫폼들이 자금을 조달하죠. 그럼 이 대출 플랫폼들이 결국 다른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담보를 맡긴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런 예대 마진을 붙여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이렇게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사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리스크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리스크의 발생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파생상품. 항상 네. 레버리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이런 1세대 플랫폼들에서는 큰 이상이 없는데 결국 밑단에서 이제 레버리지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이제 버블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런 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플 파이낸스는 이제 기간 대출 해주는 플랫폼이고 그다음에 에테네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제 롱숏 전략을 해서 이제 펀딩비를 수익화하는 애들인데 이게 개인들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자신들이 이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여기다 이자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자를 넣어주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 토큰에 이제 이자가 쌓여가는 구조인데 이거를 이제 팬들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으로 갖고 와서 이제 어떤 파생 상품으로 이제 변환을 하고 이 파생 상품 변환한 거를 다시 담보마켓에서 대출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이제 버블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자금 자체가 현재는 여기까지는 지금 돌고 있다 하락장. 근데 상승장으로 오면 여기가 다시 이제 커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상승장에는 토크나 어떤 주식이나 어떤 상품들이 유망해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개해주는 이렇게 온도나 센트리퓨지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 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사실은 네. 저 이제 은행, 대주, 소형은행, 볼트까지는 그러니까 저기도 뭐 이슈가 터질 수가 있어요. 가령 그렇죠. 해킹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 터질 수가 있는데 저기서 뭔가 사고가 벌어지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냥 디파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정도의 효과. 네, 수습은 된다. 그렇죠. 근데 예. 이제 파생 상품 쪽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리스크는 뭐 해킹 뭐 이런 거 최근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저기는 이제 정말 소비자 금융 소비자 리스크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못 듣고 그리고 네. 디파이는 그냥 완전 자기 100% 자기 책임 하에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 고요 이율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율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갔더니 돈 돌려줄 수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디파이는 그게 이제 약간 고질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아까 쭉 이제 디파이가 좋을 거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얼마나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되느냐. 예, 그게 된다라고 하면 그냥 얼추 아무거나 들어가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보시게 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베이스에 있던 애들이 로빈후드로 왔네? 그러면 잘 골라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시나리오가 좀 갈리네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결국 상승장에 자금들이 결국 몰려들 곳은 결국에는 코인베이스와 이 로빈후드 같은 핀테크 기업들한테 몰려들 거고 거기서 이제 뭔가 혜자가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아까 이제 말씀 주셨을 때 디파이에 대한 리스크를 말씀 주셨잖아요. 네. 최근에는 이 리스크가 상당 부분 좀 없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없어지고 네. 있냐면 두 가지인데요. 일단 대형 1세대 디파이들은 전부 다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취득을 했고요. 에이브 같은 경우는 미카 규제에 맞는 라이선스를 전부 다 취득을 해놓은 상태고 와,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토큰한 플랫폼들도 다 그 미국의 규제에 맞는 라이선스를 전부 다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장벽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네. 오히려 이게 더 잘 된 거죠, 투자자들한테. 왜냐? 네. 기존에는 굉장히 위험한 디파이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사고를 터뜨렸는데, 이제는 사실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 디파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리고 유동성도 모이지 않는 국면으로 바뀔 것이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조금 더 규제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컨트랙트, 즉 이더리움 기반이면 이더리움 위에 컨트랙트를 올려가지고 자금을 거기다 묶어놨는데, 네. 요즘은 전부 다 수탁 사업자들한테 넘기고 있어요. 막 앵커리지 같은 수탁 사업자들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뭐 해킹을 당해도 사실 뽑아갈 자금이 이 온체인에 많이 없는 거죠. 전부 다 그렇군요. 수탁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연계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네. 크립토 뭐랄까요, 사업자들, 그러니까 크립토 투자 오래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 약간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러면 디- 디파이라고 하기 좀 디파이라고 어렵잖아요. 바로 이해하시네요. 네. 이게 앵커리지 디지털 이런 데다 맡기면 물론 이제 안정적이고 좋거든요. 그리고 네. 이 친구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맡기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저게 디파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그러네요.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조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상승장이 오게 되면 가장 빠르게 이제 하입을 받게 될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디파이라는 용어는 다음 상승장에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아예요? 온체인 금융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결국 온체인 금융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질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디파이의 아주 구조, 저런 구조는 굉장히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인사이트가 맞습니다. 응축된 거여서 정말 네. 많이 본 사람들만 그릴 수 있는 도표인데, 네. 혹시라도 이해 안 가신다면 흔히 볼 수 있는 도표가 아니니까 시청자분들 한 번 더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네, 오늘 조동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